고등학생이 되어서 엄마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왕래한 적이 없었던 먼 친척을 우연히 거리에서 만났습니다. 엄마는 몹시 당황했고 친척은 아주 큰 소리로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언니, 얘가 걔야? 어머, 어쩌면 좋니? 진짜 소문이 많네. 결국 그렇게 손자를 아들로 삼은 거야? 당황한 엄마는 깜짝 놀라 제 손을 끌고 거의 달아나다시피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도 엄마도 다른 곳만 쳐다보며 아무 말도 못했어요. 갑자기 창밖에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저 소나기가 제 복잡한 머릿속을 말끔히 씻어주면 좋으련만 엉망으로 엉켜버린 제 머릿속은 급기야 두통을 유발했고 전 도중에 버스에서 내려 먹은 것을 다 토해내고야 말았습니다. 엄마는 약국에서 약을 사다가 저에게 먹이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아니, 더 시간이 지난 뒤에도 전 아무것도 묻지 못했고 엄마 역시 친척의 그 황당한 말에 대해서 그 어떤 변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엄마가 외할머니라는 사실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엄마는 두려웠을 겁니다. 그건 저에게나 엄마에게나 충격 그 이상의 충격이었으니까요. 살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말 말할 수 없는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서로 엉켜서 제 머리를 때리고 제 심장을 후려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건 두통약을 먹어도 소화제를 먹어도 바카스를 물 마시든 마셔도 절대 개운해지지 않는 그런 느낌입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전 어린 시절부터 엄마가 친구들 엄마들에 비해 늙고 초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엄마가 창피해서 혹시나 거리에서 엄마를 만나게 되면 일부러 모른 척 달아나거나 빙 둘러가기도 했어요. 친구 엄마들은 다 젊고 예쁜데 왜 우리 엄마만 할머니일까 하는 생각이 서름이 되고 원망이 되어서 괜한 반항도 했습니다. 엄마와 제가 손을 잡고 걸어가면 10명 중 10명 모두 똑같이 물어봅니다. 할머니하고 손주분이 어쩜 그렇게 닮았을까? 완전 붕어빵이네요. 정말 보기 좋아요. 그럼 엄마는 더 대꾸하기 싫어서 그냥 네 하고 말았습니다. 저도 할머니가 우리 엄마라고 굳이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가끔은 엄마가 제 눈치를 보면서 당당하게 말할 때도 있었어요. 손주가 아니고 아들입니다, 아들. 이렇게 대답할 때는 대개 엄마도 저도 너무 똑같은 말을 많이 들어서 순간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입니다. 그럼 또 10명 중 10명이 모두 똑같이 말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완전 늦둥이를 보셨네요. 부부 금슬이 좋으신가 봐요. 부럽습니다. 마치 짠 것처럼 똑같이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할머니라서 놀이동산에 같이 가자는 말도 못했고 학부모 참관 수업에 오라는 말도 하기 싫었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가 외할머니라는 생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 친척을 만나게 된 게 제 인생의 불행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마도 진실은 언젠가는 알게 될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친엄마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할머니가 저에게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건 말할 수 없이 가슴 아픈 일이 있거나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나 둘 중 하나겠죠. 네 엄마는 죽었다. 그러니까 더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잊어. 잊을 만한 추억이나 기억도 없는데 엄마, 아니 할머니는 잊으라고 하셨습니다. 친엄마의 죽음 뒤에 뭔가 슬픈 사연이 있을 거라는 짐작만 들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가슴에 품은 채 할머니는 저를 길러내기 위해서 할머니가 아니라 엄마로 인생을 사셨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좀 방황하거나 삐뚤어질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늙은 엄마라고 혼자 창피했던 것들도 모두 죄송스러웠어요. 친엄마가 왜 죽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가끔 묻고 싶었지만 애써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더 슬플 것 같았어요. 마음이 흔들릴수록 전 더 꿋꿋하게 중심을 잡고 공부했고 대학에 갔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저를 위해 바치신 그 세월만큼 제가 할머니를 위해 뭔가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야속하게 할머니의 기억을,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어요. 뜻밖의 할머니는 치매 판정을 받으셨고 약 처방과 병원 치료를 병행하면서 꾸준히 치료를 받았지만 날이 갈수록 증상은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처음엔 길을 잃어버리고 비밀번호를 잃어버리고 사람을 잘 기억하지 못했는데 점점 일상생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셨고 급기야 제 이름까지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할머니, 제 이름이 뭐예요? 그걸 내가 어찌 알아. 그런데 태근이슈. 저 할머니 손자잖아요. 제 이름 기억 안 나세요? 아? 전 손자가 없는데요. 할머니, 저 할머니 손자 장하영이에요. 장하영. 할머니는 처음 듣는 이름인 듯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오히려 잔뜩 경계를 하셨습니다. 치매 증세가 심해질수록 단 한순간도 할머니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아주 잠깐 사이에 집을 나가서 찾아 헤맨 적이 수도 없었고 가스불에 아무거나 올려놓아서 집이 홀랑 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순한 양 같으신데 뭔가 기분이 조금만 나빠지면 요양보호사에게 욕을 하고 갑자기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난폭하게 굴어서 요양보호사가 그만둔 적도 수도 없었습니다. 전 대학을 졸업했지만 할머니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 없었어요. 기초수급자가 되어서 그나마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왔지만 그걸로는 할머니 약값과 공과금을 내면 오히려 부족했습니다. 전 요양보호사가 와 있는 서너 시간 동안 잠깐 알바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냥 할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내라고 했어요. 수급자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전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손자를 기르시느라 모든 기운을 다 소진하고 이제 정신까지 흐려지신 할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내는 것이 마치 방치하는 것 같아서 도저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요즘은 옛날하고는 달라서 요양병원도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가능한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제 힘으로 할머니를 모시고 싶었어요. 오랜 고민 끝에 일도 하고 할머니도 돌볼 수 있는 곳에 취직하자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요양병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요양병원 행정직 공고가 나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렸어요. 드디어 적당한 요양병원의 행정직 공고가 나와서 서류를 제출했고 면접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면접날 요양보호사가 갑자기 개인적인 일이 생겼다면서 못 온다고 전화를 했어요. 당장 할머니를 맡길 데도 없어서 난감했습니다. 생각다 못해 요양병원 면접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서 혹시 치매에 걸리신 할머니를 모시고 가서 면접을 볼 수 있느냐고 사정 얘기를 했습니다. 면접관은 흔쾌히 그러라고 했어요. 면접을 볼 동안 옆방에 할머니를 잠시 모시면 된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치매 전문 요양병원이라서 그렇게 배려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병원에 합격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양병원은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근교에 있었습니다. 숲에 둘러싸여 있어서 공기도 좋고 친환경적이라 심신건강에 최적의 장소였어요. 요양병원 입구에 내려서 잠시 걸어 들어가는데 향긋하고 시원한 수평기가 바람을 타고 날아와서 참 상쾌했습니다. 할머니도 기분이 좋으신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셨어요. 요양병원은 어느 중견기업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치매 전문 병원 중에는 꽤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체계적이라고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면접 담당자는 아주 친절하게 저와 할머니를 맞아주었고 제가 면접을 보는 동안 할머니가 옆방에서 대기하실 수 있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면접을 보게 되었죠. 면접관은 왜 요양병원 행정직에 지원했는지 예상했던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대로 차분하게 대답을 했어요. 전 어려서부터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희생하셨는데 그만 치매에 걸리셨어요. 이젠 제가 할머니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할머니를 보살피려면 제가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경제적으로도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도 하면서 할머니도 체계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요양병원에 취직해서 일하고 할머니는 병원으로 모셔서 곁에서 지켜드리자고 결심했습니다. 제 대답에 면접관들은 매우 인상적이고 감동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할머니가 엄마라는 얘기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아직 저도 잘 모르기 때문이었어요. 언젠가는 그 기막힌 사연을 여쭤봐야지 했지만 이제 할머니가 온전하게 말씀해 주실 수 없게 되었으니 한편으로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쩜 친엄마와 저 때문에 당신의 인생 모두를 거셨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잃어가고 잊어가는 모습이 되셨다는 걸 아신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실까. 한 인간으로서 할머니의 인생은 참 가여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면접관들이 일제히 놀라 일어나며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인사를 하는 겁니다. 회장님은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저기 옆방에 할머니 모시고 온 사람이 누구죠? 혹시 여기 있나요? 회장님은 10여 명의 면접생들을 훑어보다가 저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마치 저를 알아보는 그 눈빛에 너무 당황해서 주춤 일어섰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저는 면접 담당자에게 양해를 구했지만 면접 보는데 할머니를 모시고 온다는 게 상식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불합격이 되겠구나 싶어서 체념하는데 회장님이 다가와서 갑자기 저를 끌어안더니 흐느끼시는 겁니다. 저도 당황하고 면접관과 다른 면접생들도 모두 당황하여 한동안 서로 멍하니 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했어요. 전 분명 회장님을 처음 보는데 묘하게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고 울컥했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회장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미안해요. 갑자기 하영군을 보니 나도 모르게 감정이 터졌어요. 이해해줘요. 혹시 저를 아시나요? 아니, 우리 할머니를 아십니까?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말문을 잃으시더니 비서가 가져다 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뭔가 결심한 듯 어렵게 입을 떼셨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할머니를 대신해서 내가 하영군에게 꼭 들려줘야 하는 얘기들이니까 다소 놀라고 충격을 받아도 끝까지 들어주길 바래요.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어리둥절하고 믿기지 않겠지만 아마 할머니가 정신이 흐려지지 않으셨다면 언젠가는 하영군에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회장님이 너무 비장하셔서 전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제가 알아야 할 얘기들이 충격적일 수 있다는 말에 두려움이 먼저 들었어요. 하지만 최대한 자제를 하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셔야 하는 회장님과 우리 할머니는 어떤 인연일지 궁금함을 애써 눌렀습니다. 그리고 전 지금까지 전혀 몰랐던, 할머니로부터 전혀 들을 수 없었던 친엄마의 죽음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할머니가 엄마가 되었는지 친부에 대한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진으로만 봤던 외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작은 용달차를 가지고 이삿짐을 날라주는 일을 하셨답니다. 그때만 해도 집집마다 세간살이가 많지 않던 시절이었죠. 짐이라고 해야 고작 옷이나 이불, 장롱 정도였으니 할아버지 혼자서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었답니다. 봄, 가을 이사 성수기 때는 하루에 서너 집씩 이삿짐을 옮겨다 줄 정도로 잘 되었고 거의 봄, 가을 일에서 1년을 먹고 산다고 할 정도였대요. 외할머니는 법 없이도 사실 만큼 착한 분이셔서 웬만해선 화를 내지 않았고 항상 할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잘 따라주는 분이셨답니다. 할아버지가 생활비를 주면 없는 살림에 아끼고 아껴서 작은 집을 장만할 정도로 참 알뜰한 분이셨대요. 외동딸도 건강하게 낳아서 별탈 없이 길러내셨죠. 원래 고아였던 외할아버지는 자식을 많이 낳고 싶어 하셨지만 어려운 형편 때문에 그건 욕심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래도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었으면 하는 눈치였지만 할머니에게 강요하지는 않았답니다. 외동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엔 외할아버지도 작은 사무실을 얻어서 본격적으로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게 되었답니다. 직원도 한 명 뽑았죠. 시절이 변해서 냉장고나 세탁기를 가진 집들도 많아서 아무래도 할아버지 혼자서는 버거웠던 거죠. 직원 이름은 최동호였습니다. 듬직하고 씩씩하고 사근사근해서 할아버지는 첫눈에 마음에 들어 하셨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외동딸 미자는 사무실에서 전화도 받고 격리일도 담당했대요. 회사는 비록 작은 규모였지만 할아버지가 워낙 일을 잘하고 마무리도 깔끔하다 보니 한 번 이사를 한 사람들은 다시 찾아주었고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연결해주면서 비수기에도 항상 바빴답니다. 할아버지는 몇 년만 더 고생하면 번듯한 건물도 사고 트럭도 살 것 같다면서 그땐 정말 제대로 이삿짐 회사를 만들어 보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동고동락했던 용달차를 팔고 드디어 1톤 트럭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 어느 판매업자가 거의 새 것이나 마찬가지인 트럭을 개인 사정으로 싼 가격에 내놓게 되었고 마침 할아버지는 운 좋게 트럭을 구입하게 되었대요. 할아버지는 곧장 지방으로 달려갔고 구입한 트럭을 끌고 신나게 돌아오는 길이었답니다. 하지만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안개자욱한 고속도로에서 10중 추돌 사고가 났고 할아버지는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도로는 차들끼리 엉켜서 엉망이 되었고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도 알 수 없는 아수라장 속에서 할아버지는 그렇게 눈을 감으셨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할머니도 외동딸도 모두 넋이 나갔죠. 직원이었던 최동호가 상주가 되어서 사고에 관해 경찰 조사를 하고 보험 처리도 하고 할아버지 장례식장을 지켰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늘 그 직원을 최군이라고 친근하게 불렀대요. 할머니는 은근 외동딸 미자의 짝으로 염두에 두고 있었을 정도로 신임하셨죠. 그렇게 충격과 슬픔 속에 가까스로 할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최군은 자신의 결심을 할머니께 얘기했답니다. 어르신, 마음 추스르시기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마음 굳건하게 잡수세요. 앞으로는 제가 아들 노릇하면서 돌아가신 사장님 유지 받들어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고맙네, 최군. 아직도 그 양반이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네가 있어서 한결 마음이 놓이네. 앞으로 잘 부탁하네. 당장 이삿짐 센터를 열려면 트럭이 있어야 했는데 사고로 1톤 트럭을 폐차했으니 난감한 상황이었답니다. 할머니는 바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최군에게 건넸대요. 그리고 할아버지 사망보험금까지 모두 그에게 맡겼답니다. 그만큼 신망이 도터웠대요. 그렇게 트럭을 사러 간 최군은 그날로 소식이 두절되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최군을 너무나 믿었기에 전 재산을 다 내주었는데 또다시 큰 충격에 빠졌고 급기야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외동딸 미자가 임신까지 했다는 사실 앞에서 할머니는 도저히 살아낼 자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당장 미자와 함께 죽자고 난리를 치셨대요. 애 아빠가 누구냐? 당장 그놈한테 가자. 앞장서 빨리. 미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친부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할머니는 또 한 번 무너지고 말았답니다. 바로 미자가 말한 그 친부가 할머니가 그토록 믿었던 직원 최군이었던 겁니다. 그동안 두 사람이 너무 대면대면해서 전혀 사귄다는 생각을 못할 정도였대요. 할머니는 남편의 죽음보다 외동딸의 불행한 임신이 더 충격이었답니다. 그런데 미자의 말 속엔 또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할머니는 끝내 모르셨대요. 그럼 혹시 회장님이 그 최군이신가요? 회장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와서 자신의 과오를 이실직고 하는 회장님의 모습이 너무 가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세요? 아, 이제 알겠네요. 우리 할머니가 모든 기억을 다 잃었지만 유독 절대 잊지 못하는 그 이름이 바로 최동호였어요. 얼마나 한이 맺히셨으면 그 이름만은 악착같이 입에 달고 사실까 궁금했는데 그 나쁜 인간이 바로 당신이었네요. 그게 아니에요. 내 말 끝까지 들어줘요. 무슨 말을 더 들어요. 변명이라도 하시게요. 한 가정을 파괴시켜놓고 이제 와서 참여하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세요? 다 내 탓이라는 거 알아요. 용서를 빌고 싶어도 이제 너무 늦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 그냥 끝까지 모른 척하지 왜 다 말해요? 왜요? 당신이 뒤통수를 친 우리 할머니가 치매 걸렸다고 하니까 불쌍해요? 아님, 치매 걸린 우리 할머니가 모든 건 다 잊고도 당신 이름만 기억하니까 혹여 죽어서 지옥에라도 갈까 무서워서 그래요? 회장님이 아무리 용서를 빌어도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냥 평생 마음속에 짐처럼 가지고 사세요. 전 그만 일어났습니다. 오늘 처음 만난 회장이라는 사람이 제 친부라는 것도 믿기지 않는데 엄마와 외할머니의 인생을 망가뜨렸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도저히 그런 인간과 더 이상 마주보고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치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친부가 아니네. 친부는 따로 있어. 내 얘기 끝까지 들어줘요. 진짜 친부가 따로 있다는 말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제가 알아야 할 진실이 도대체 뭔지,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분간이 가지 않았어요. 회장님은 만약 자신이 외동딸 미자와 사귀었다면 진작에 외할아버지께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미자 씨는 내 친구와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어요. 우연히 회장님과 친구가 만나는 자리에 미자가 동석하게 되면서 두 사람은 서로 알게 되었답니다.
회장님 친구는 대학을 나왔지만 가수가 되겠다고 직장을 그만두고 밤무대 업소를 전전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대요. 직접 작사 작곡해서 노래를 녹음하고 음반 회사들마다 돌아다니며 홍보를 했지만 친구의 재능을 인정하고 받아주는 곳은 없었답니다. 그렇게 절망하던 차에 미자를 만났고 두 사람은 급격히 가까워지게 되었는데 회장님도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외할아버지는 밤무대에서 노래나 부르는 남자를 절대 사윗감으로 허락할 뿐이 아니었답니다. 할아버지는 처자식을 먹여 살릴 만큼의 성실함과 책임감이 있는지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미자도 쉽게 사귀는 남자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했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임신을 하게 되자 두 사람은 더 이상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감출 수 없게 되었고 그때 회장님은 하루라도 빨리 말씀드리고 결혼 허락을 받으라고 두 사람을 채근까지 했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트럭을 구입해서 오는 날 가족 모두 조촐하게 파티를 하기로 했고 그 자리에서 미자는 회장님의 친구를 소개시켜줄 계획을 짰답니다. 결국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모든 게 엉망이 되었죠. 그럼 나중에라도 사실대로 외할머니께 말을 했어야죠. 그러려고 했어요. 하지만 미자와 친구가 극구 나를 말렸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아직 할머니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셨는데 딸이 임신까지 했다고 하면 쓰러지신다고 하면서. 회장님은 두 사람 문제는 두 사람이 해결할 거라고 믿고 그냥 맡겼답니다. 자신은 할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어떻게든 이삿짐 센터를 다시 잘 꾸리고 싶었대요. 그렇게 할머니가 건네신 대출금과 할아버지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새 트럭을 사러 가는 길에 그 친구가 동행을 했답니다. 그때 회장님은 친구가 사위로서 할머니께 인정받는 길은 비전도 없는 밤무대 가수보다는 이삿짐 센터에서 착실하게 일하는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트럭을 사는 것도 알려주고 이삿짐 센터 전반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주면서 조금씩 할머니와도 친해질 수 있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대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회장님을 친아들 이상으로 생각해 주셨듯이 회장님은 정말 아들처럼 할머니와 미자를 아끼는 마음에서 그랬답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는 거라고 하더니 친구가 회장님에게 그렇게 할 줄은 몰랐대요. 회장님이 휴게소에서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친구는 돈을 가지고 사라졌답니다. 그 시절엔 신용카드니 계좌이체니 그런 게 없어서 트럭 살 돈을 전부 현금으로 찾아서 가져갔대요. 감쪽같이 사라진 친구를 찾기 위해서 온 휴게소를 다 뒤져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삐삐밖에 안 되던 시절이니 친구에게 아무리 삐삐를 쳐도 연락을 하지 않았죠. 그래도 끝까지 친구를 믿었고 설마 하는 마음으로 휴게소에서 밤늦게까지 기다렸지만 끝내 친구는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그제야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대요. 그날 회장님이 큰돈을 가지고 간다는 것을 알게 된 친구는 위험할 수 있으니 동행하겠다고 먼저 제안을 했답니다. 회장님은 장차 사위가 될 사람이니까 의심조차 하지 않았고 1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였으니까 더욱 믿었던 거죠. 돌아오는 길에 회장님은 온갖 생각들이 엉켜서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답니다. 할머니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미자에게는 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혼란과 충격 속에 빠졌고 친구의 자취방에 갔더니 이미 며칠 전에 짐을 다 뺐다고 주인이 말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작정을 하고 도망갈 계획을 세웠다는 생각이 들었고 친구에게 제대로 당했다는 배신감에 분노와 허탈감이 밀려들었답니다. 할머니와 미자가 눈이 빠지게 기다릴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대요. 미자는 친구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회장님에게 계속 연락을 하더랍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그 순간은 미칠 것 같았고 지옥을 헤매는 느낌이었네. 그런데 할머니에게 왜 연락을 안 하셨어요? 제 물음에 회장님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가 비겁했어. 그땐 두렵기도 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도 너무 막막했어. 한편으론 그 친구 잘못이니까 미자가 알아서 하겠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억지로 외면했어. 내가 죽일 놈이야. 다 내 탓이야, 내 탓. 자신을 아들처럼 사랑하고 아껴주셨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께 정말 보답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그 상황이 감당이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미자의 뱃속의 애가 누구의 아이인지 바른 대로 말할 줄 알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몇 달 뒤 회장님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지만 마음에 걸리고 양심에 걸려서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었답니다. 용기를 내서 외할머니 댁에 찾아갔지만 이미 이사를 가고 없었대요. 평생 그 죄책감이 목에 걸려서 넘어가지 않았고 양심에 걸려서 힘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결심했대요. 반드시 돈 많이 벌어서 언젠가는 할머니를 찾아뵙고 용서를 빌겠다고 말입니다. 우리 할머니는 그냥 진심으로 용서를 비셨다면 아마 다 받아주셨을 건데 모르셨어요? 알고 있었지만 그땐 그럴 용기가 안 났어. 정말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야.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이제 할머니는 회장님을 용서해드리고 싶어도 못하시게 됐으니까요. 저도 회장님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장님은 한참 말문을 잃고 계시다가 다시 얘기를 이어가셨어요. 친구가 트럭 살 돈을 가지고 사라지고 회장님도 할머니와 연락을 끊고 난 뒤 1년이 지났답니다. 어느 날 한 통의 삐삐를 받았대요. 뜻밖의 미자의 음성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답니다. 담담했지만 울고 있었던 미자는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전했고 혹시라도 친부와 연락이 되면 전해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친부가 어떤 사람인지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까무러치실 것 같아서 대충 회장님이 친부라고 둘러댔다고 했대요. 정말 미안하다면서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말과 주소를 남겼는데 회장님은 이상하게 유언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혹시 미자가 나쁜 생각을 한 건 아닌가 덜컥했대요. 남긴 주소를 들고 찾아갔더니 이미 미자는 아들을 낳고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였죠. 아마도 죽기 전에 회장님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긴 듯 했답니다. 그 길로 미자의 장례식장을 찾아갔습니다. 썰렁한 장례식장 한편에 아무것도 모른 채 우유병을 빨고 있는 갓난아이를 보고는 울컥하더랍니다. 그리고 회장님을 본 할머니가 멱살을 잡고 달려들었죠. 네가 우리 딸 죽였어, 이 사악한 놈. 우리 딸 살려내, 이 천하의 무도한 놈아. 주위 사람들이 놀라 달려와서 할머니를 겨우 말렸지만 회장님은 장례식장에서 쫓겨나고 말았답니다. 아마도 자네 친모가 친부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지 않은 것 같았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사실을 말한다고 한들 할머니께 무슨 위로가 될까 싶어서 나도 말하지 못했어. 회장님은 모든 것을 그냥 가슴에 묻은 채 그때부터 먼발치에서 항상 할머니를 지켜보셨답니다. 어린 손자를 키워야 했던 할머니는 스스로 엄마가 되어서 일을 악물고 버티시는 것 같았대요.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남자도 하기 힘든 농장 일을 하시고
농사일도 거들면서 일당을 받아 손주를 키우셨답니다. 그마저도 일이 없을 때는 텃밭을 가꿔서 시장에 야채를 팔러 나가기도 하셨는데 땡볕에 졸고 계시는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파서 회장님은 사람들을 시켜서 야채들을 몽땅 사주기도 했답니다. 언젠가는 갓난아이가 시도 때도 없이 빽빽 울어대니까 주인집에서 시끄럽다고 방을 빼라고 했대요. 엄동설안에 어디 갈 데가 있냐며 봄까지만 기다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주인은 매몰차게 나가라고 했죠. 할머니는 막막한 마음에 방을 알아보러 다녔지만 수중에 가진 돈으로는 적당한 곳을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회장님은 부동산에 부탁해서 적당한 집을 물색했고 할머니가 이사갈 수 있게 돕기도 했대요. 할머니는 괜찮은 집이 헐값에 나온 것이 이상하다고 하면서도 당장 갈 데가 없으니까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회장님은 돈을 벌면서 늘 할머니 모르게 도움을 주려 애를 썼고 항상 그 곁에 머물러 있었답니다. 내가 공치사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네. 그저 죄인이 평생 이 가슴에 박힌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털어버리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네. 그래도 내 진심을 조금이라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게 이 늙은이의 작은 소망이네. 회장님의 얘기를 들을수록 저는 처음 분노했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고 오히려 회장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은 자신의 친구 때문에 큰 고통을 받은 할머니와 엄마를 위해서 평생 뒤치다꺼리를 자처하셨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어느 독지가의 후원을 받아서 공부를 했는데 그 후원자도 회장님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럼 절 후원해 주셨던 분도 혹시 회장님이셨어요? 그래요. 제가 후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장호영 씨가 무슨 죄겠어요. 다 어른들이 못나고 부족해서 호영 씨가 제일 큰 피해를 본 건데. 할머니를 엄마로 알고 자란 것도 그렇고 한참 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아야 할 때 늘 외톨이처럼 지내는 것도 참 가슴 아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고작 그런 것밖에 없었어요. 회장님은 그렇게라도 도와서 제가 잘 자라주면 그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을 것 같았답니다. 자신 때문에 미자가 친구를 만나 불행하게 살다 갔고 자신 때문에 할머니는 전 재산을 다 잃었으니 항상 부채감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어쩜 내가 호영 씨를 후원하고 할머니를 늘 지켜본 것은 내 마음 편하자고 한 일인지도 몰라요. 내가 저지른 죄를 그렇게라도 갚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시장에 다녀오시다가 자꾸 집이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가시더랍니다. 그땐 회장님의 사업이 잘 되고 회사도 번창해서 정신이 없던 때라 조용히 할머니 주변에 경호원을 붙여두었대요. 절대 편하지 않게 할머니를 보호해드리라는 명령을 받은 경호원은 할머니가 이상하다는 보고를 하더랍니다. 직감적으로 치매라는 것을 알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뒤 할머니도 자신의 상태가 이상했는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무렵 저도 할머니의 치매를 알게 되었고요. 할머니는 약과 병원 치료를 병행하셨지만 치매 진행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고 제가 대학을 졸업했을 무렵엔 거의 모든 기억을 다 잃으셨습니다. 전 할머니를 돌보느라 온전히 취직 자리를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하루 서너 시간 배달이나 이삿짐 알바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제야 전 알았습니다. 하루 서너 시간 알바를 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항상 저에게 친절하게 연락해서 일을 주셨던 분도
혹시 회장님의 부탁을 받고 그러신 건 아닌가 하고요. 그럼 저에게 알바 자리를 주신 것도 회장님이셨어요? 그러고 보니 전 하루 서너 시간 짐을 옮기고 생각보다 시간당 수당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삿짐 알바는 수당이 많은가 보다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역시 그것도 회장님의 배려였습니다. 회장님이 운영하는 회사는 국내에서 알아주는 전국 체인을 가진 이삿짐 업체였습니다. 그동안 저와 할머니는 온통 회장님의 후원과 배려로 무탈하게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할머니가 이 사실을 모르신 채 모든 기억을 놓으신 게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회장님은 정말 열심히 미친 듯이 돈을 버셨답니다.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의 유지를 조금이라도 잊고 싶었대요. 한 해, 두 해, 그렇게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고, 드디어 작은 중고 트럭을 사서 대학가 중심으로 소규모 이삿짐을 날라주는 일을 시작했답니다. 일이 너무 잘 돼서 곧 사무실을 얻었고, 다시 1톤 트럭을 구매하여 본격적으로 이사업체를 하게 되었대요. 그때 지방에는 전문적인 이사업체가 적다는 것을 알고는 거의 지방 위주로 이사업체 체인을 늘려가면서 지금의 회사를 일구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회장님에게도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너무 일만 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 몸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신 탓에 어느 날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몇 년간 재활치료를 하셨대요. 가족도 없고 결혼도 안 하신 탓에 옆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참 외롭고 허망했답니다. 그래서 새삼 요양병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셨대요. 당시만 해도 요양병원은 시설이나 시스템이 전문적이지 않아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부모님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곳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라는 인식도 있었고요. 회장님은 그런 것들을 다 깰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요양병원을 만들고 싶었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된 데는 사실 회장님이 편찮으시는 동안 할머니가 치매에 걸려 고생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있었답니다. 고령화 사회 속에서 치매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전문 치매 요양병원을 설립하면 사회 기여도 할 수 있고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복지재단을 만들게 되었답니다. 내가 아프고 나니까 마음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사실 몇 번이고 호영 씨를 찾아가서 사실을 다 말하고 싶었지만 한편으론 세월이 너무 흐른 탓에 이제 와서 그때 일을 다시 꺼내는 게 맞는지 판단이 안 섰어요. 그리고 어쩜 호영 씨는 모르고 그냥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혼자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해요.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사실은 알아야 하는 거고 저와 관련된 일이라면 당사자인 제가 진실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와 할머니를 지켜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마음의 짐을 덜 자고 한 일이에요. 내가 너무 갑자기 나타나서 두서없이 이런 말을 꺼내 미안해요. 우연히 병원에 들렀다가 할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이렇게 다 말하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말하기 정말 잘했다 싶어요. 그나저나 호영 씨가 우리 병원에 지원을 한 줄은 정말 몰랐어요. 우리가 인연이긴 인연인가 보네요. 네. 그런데 혹시 제 친부에 대한 소식은 못 들으셨나요? 전 아주 조심스럽게 친부에 대해 물었습니다.
친부를 찾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친부니까 한 번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는 싶었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을 떠났다는 소식을 돌아 들었어요. 나도 그 이후로는 전혀 알 수 없었어요. 물론 찾아볼까 생각도 했지만 찾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싶어서 그만두었어요. 본인이 제 발로 와서 용서를 비는 것도 아닌데 내가 찾아서 끌고 올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아마 그 사람도 평생 편하게 살지는 못했을 겁니다. 죄 짓고는 못 사는 법이니까요. 전 회장님을 보면서 삶과 사람의 인연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인연도 허투루 그냥 쌓이고 만들어지는 게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고자 했던 회장님의 진심에 대해서 전 깊은 경의를 표하고 싶었어요. 다음 날, 전 회장님을 모시고 이모로만 알았던 엄마 미자 씨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엄마에 대해서 별로 말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가끔 앨범 속 미자 이모의 사진을 보고 있으면 어린 마음에도 찡한 느낌이 들었는데 아마도 천륜이어서 그랬나 봅니다. 착하고 순진하고 마음이 너무 약했던 이모 미자가 아니라 엄마 미자에게 저는 가만히 얘기했습니다. 낳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제가 잘 모시겠다고 약속드렸어요. 회장님도 엄마 무덤 앞에서 오래오래 고개를 숙인 채 뭔가 마음속으로 많은 말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셨을 것이고 앞으로도 저와 할머니를 잘 지켜주겠다고 하셨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전 요양병원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도 회장님의 배려로 입원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게 되었고요. 이제 전 할머니 걱정 안 하면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할머니를 돌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회장님과도 자주 통화하면서 안부도 여쭙고 할머니 경과 보고도 드립니다. 회장님은 아무리 바쁘셔도 일주일에 꼭 한 번은 할머니 보러 오셨어요. 할머니 좋아하시는 주전부리를 사오셔서 침대에 나란히 앉아 드시기도 한답니다. 근데 댁은 니슈? 누군데 이렇게 만난 걸 가지고 온 거요? 할머니. 전 할머니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오래전에 이웃에 살았어요. 아이고, 그랬구만. 그러면 혹시 최동호라고 아슈? 아유, 아주 숭악하고 나쁜 놈인데 혹시 그놈 보면 나한테 좀 알려줘요. 내가 그놈 때문에 죽어도 눈을 못 감을 거니까. 할머니는 바로 눈앞에서 최동호를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신 채 제발 최동호를 보면 좀 알려달라고 하셔서 매번 회장님을 당황시키십니다. 가끔은 갑자기 회장님에게 내 이놈 하고 소리를 지르셔서 모두를 긴장시키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님은 할머니를 언제나 살뜰하게 챙기셨습니다. 그렇게 또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갔어요. 전 요양병원 행정직으로 일을 잘했고 벌써 행정과장이 되어서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도 건강하게 잘 지내십니다. 물론 치매 증세를 돌이킬 수는 없고 기억을 잃은 채로 살아가시지만 할머니만의 세상에서 행복하게 지내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날 회장님이 본사로 저를 부르셨어요. 본사로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으셨는데 조금 긴장이 되었습니다. 뜻밖의 폐암 선고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아니 회장님, 담배도 안 피우시는데 폐암이라뇨? 검사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수술하면 된다고는 하는데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걱정이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회장님 수술실 들어가실 때까지 손 꼭 잡아드릴게요. 회장님 걱정하실까봐 겉으로는 일부러 씩씩하게 말했지만 사실 마음이 울렁거리고 혹시 잘못되실까 되려 제가 더 긴장이 되었습니다. 회장님은 잠시 제 눈치를 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셨어요. 너도 알다시피 내가 결혼을 안 해서 자식이 없잖아. 막상 수술을 한다고 하니까 별 생각이 다 들면서 만에 안에 잘못될 경우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말인데 너 회사 한번 경영해보지 않을래? 너 정도면 우리 회사 잘 운영할 것 같은데. 아, 절대 아닙니다, 회장님. 저 요양병원 일도 겨우 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 거기 원장이 네 칭찬을 얼마나 하는데. 회장님, 병원하고 회사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암튼 전 못합니다. 그런 건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시는 게 나아요. 괜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맡겨서 회장님 평생 피땀으로 일구신 거 한꺼번에 무너뜨리지 마시고요. 회장님은 오래전에 절 수양아들로 삼으셨습니다. 병원이나 회사에서도 제가 수양아들이고 앞으로 회사 경영을 맡을 수도 있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났지만 전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늘 말했습니다. 전 제 주제와 분수를 아니까요. 제가 탐낼 수 없는 것을 넘겨다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저 지금처럼 소소하게 할머니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열심히 보살펴드리고 제가 맡은 일을 성실히 다하고 살고 싶었습니다. 회장님도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셨어요. 물론 서운해하셨지만 대신 회장님의 지분을 무조건 저에게 넘겨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까지는 말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최대 주주가 된다고 한들 바뀌는 것은 없을 거니까요. 수술 앞두신 회장님 마음 편하시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회장님은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물려주신 뒤 한적한 시골에 집을 지으셨어요. 노후는 거기서 마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전 주중에는 요양병원 일을 하면서 할머니 보살피고 주말에는 꼭 회장님 보러 갔습니다. 마시는 것도 해드리고 함께 산책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문득 회장님을 보면 죄책감도 마음의 무게도 다 내려놓으신 것 같아서 한결 보기 좋았습니다. 가끔 책 보시다가 솔솔 부는 바람길에 잠깐 코를 골며 조실 때 참 평화로워 보여서 저도 수양아들로서 마음이 놓이곤 했어요. 그렇게 2년이 더 지난 어느 날 할머니가 작별 인사를 하셨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마지막 순간에 아주 잠깐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아주 낮게 뭔가 중얼거리셨는데 할머니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문득 그 말씀이 고마웠다 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괜히 혼자 또 울컥했어요. 오래 아프셨지만 돌아가실 때가 되면 잠깐 맑은 정신이 되신다고 하더니 그때였나 싶기도 합니다. 회장님은 할머니 납골당해서 오래오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곧 하늘에서 보자고 인사를 한 것도 같았어요. 그리고 꼭 1년 뒤 회장님도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갈수록 한 분 한 분 소중한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두 분을 보내고 난 뒤 한동안 헛헛한 마음이 들었지만 다시 기운을 차렸습니다. 전 여전히 제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회장님이 회사 지분을 넘기셔서 최대 주주가 되었지만 회사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그저 요양병원에서 우리 할머니처럼 아프신 분들을 위해 진심으로 봉사하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아마도 그게 이번 생에 제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매일 마음속에 할머니와 회장님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면서 살아갑니다. 회장님이 사셨던 시골집은 이제 제 차지가 되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갈 때마다 회장님과 나누었던 많은 추억들을 생각합니다. 전 나중에 나이가 좀 더 들면 복지재단을 맡아서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더 아픈 분들을 위해서 더 낮은 곳에, 더 어두운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원하는 분들에게 할머니에게 받은 사랑을 베풀고 회장님께 받은 인간애와 의리와 용기와 정을 베풀고 살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